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결의 영향. 2.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3.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변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난 어문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틀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D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쇠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짐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의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팔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정의춘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발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흐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미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현재와 같은 한미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1/3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층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복으로 알려진 이곳에 또 하나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현재 미증유의 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 한국이 석유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4달 사우디 방문 이유가 안정시급.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크지 암살 명령 내린 적 없어 정부도 상상초 얼고통 겪어.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 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유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증산을 요청하며 미 증산 요구하자 플러스 원유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 던 사우디 방문. 고유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반이 등 해도리로 만든다더니 고유가의 고개 수격 카슈크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의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미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미 휘발유값.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미 재무부 유가 급등의 러 수입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유가 급등에 표변한 미 중동 정책의 힘이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맥 정도로 유가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 통해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 성장 따른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럴을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 수입 5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 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어느 배럴당 100달러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연구원, SK에너지 등 기술 개발 박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핵화 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핵화 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고,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핵화 기술 수출의 의미.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 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한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DOE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일일 24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하우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 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저규갑 금갑 시대 산요국 꿈 이뤄줄 희망의 신형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의 합성석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 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콜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굿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 발밑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악.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삿댔다고 하는데요. 석탄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값보다 더 값이 싸기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에 묻혀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니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 석탄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선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석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액화 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액화 석유 공장을 건설. 1인 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L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임원구 지역에도 CTL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은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얼마 전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2023년 4월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CEO가 직접 폴란드 현지 언론까지 만날 정도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다급하고 구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와 풍트누프 지역의 원전 2에서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의 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곧바로 미국 법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를 뿌렸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데요. 대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재뿌리기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는 만큼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분명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금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때까지 원전 수출 협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진상은 웨스팅하우스가 부려도 피해는 한수원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은 역사가 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MR 원천 기술을 한국과 공동 개발했으니 한국이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조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술료를 주고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은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부스찬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 1400이 자신들이 인수한 컴부스찬 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분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 따라 한수원의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과 2020년 원자력 핵 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한할 미국 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기를 수출할 때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한수원이 핵심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해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전업계는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지 4년 만에 일부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브룩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매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것은 한국이 따낸 수주권에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인식을 심어서 재매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 능력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팔아먹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시바의 해체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간판 IT 기업 도시바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2006년 영국 국영 BNF로부터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 추정가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도시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경쟁에서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악수를 두고 맙니다. 이때 입찰에서 패배한 두산중공업은 눈물을 흘렸고 도시바는 이겼다며 환호했지만 몇 년 뒤 이를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3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결말은 일본에게 끔찍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원전업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시바는 독립 경영을 고수하면서 40,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7조 원대의 손실을 밝히자 도시바는 그제서야 생존하기 위해 돈 될 만한 것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는데 당시 간판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까지 매각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바는 본업까지 몰락해 파산으로 접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 몰락의 원흉이 된 웨스팅하우스는 분명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전 관련 특허를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여기저기 팔리는 유령회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이 수주한 사업의 진상을 부려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또다시 매각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참에 한국이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특허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몸값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딱히 강하게 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협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사적인 목적 때문이지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을 과하게 압박하다 보니 사우디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원전 협력에 미국이 뜬금없는 퇴짜를 놓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원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패권국의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흔들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흔들리는 미국이 결국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웨스팅하우스에게 최악의 결말을 안겨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